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율곡이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의 효심이 지극했다는 말씀도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또 애틋한 사연이 담긴 부부를 소개해 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며칠 뒤죠. 아마 21일이 부부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부부의 날 기념으로 해서 조선시대 독특한 부부가 있었느냐 연락했길래 그걸 소재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좋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왕의 사위 부마하고 그 부인이었던 옹주 이야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인공은 이제 조선 선조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었던 후궁 임빈김 씨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네. 그 둘 사이에 딸이었던 정수공주가 있었고 그 옹주의 남편이 된 동양위 신익성이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이제 정수공주는 임빈김 씨가 낳은 9명의 자녀들 중에 셋째 딸이었어요. 네. 선조는 자녀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이제 후궁들 사이에서 자녀가 매우 많았는데 그중에서 임빈김 씨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공주는 임진왜란 발발 5년 전인 1587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선조는 자기가 조선 왕조에서 최초로 방계에서 즉위한 왕입니다. 즉 어머니도 왕비도 아니고 아버지도 왕비도 아닌 왕이었어요. 왕이 아닌. 그래서 그런지 아마 자녀 사력이 각별했던 것 같아요. 특히 딸이었던 옹주들도 본인이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들이거나 뭐 바로 직계 공주도 아니고 옹주까지 가르쳤다면 딸 사랑이 좀 지극했다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정수공주가 어렸을 때 직접 유교 경전의 하나인 소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예. 왕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옹주에게 19사략 중국 역사거든요. 이거를 가르치게 하였죠. 그래서 옹주였지만 이제 학식을 갖춘 떳떳한 여인으로 아마 성장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수공주는 언제 이 혼인을 했나요? 아나운서님, 우리 조상들이 참 어렸을 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조혼하죠. 예. 네, 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시대 왕자, 공주들의 평균 혼인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한 12, 13세? 10대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옹수공주도 딱 그 평균에 결혼합니다. 13살 때 해요. 13살이라면 뭐 우리 세는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요. 6학년 매우 어리죠. 네. 예. 이 옹주도 13살 때 평산신시 가문의 신익성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해요. 근데 너무 어리잖아요. 예.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부부로서 독립이 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현명해요. 혼인식만 올리고 보통 바로 같이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뭐 애를 낳을 수도 없는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조도 정수공주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혼인은 하지만 다시 궁궐로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돼서 살았던 나이는 2년 뒤 15살 때부터 부부로 삽니다. 그렇군요. 15살 정도면 이제 우리말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예. 2차 성징이 오고 뭐 이제 부부로서 살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옹주와 부마의 결혼은 이제 정략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정략입니다. 네. 두 분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정략결혼이에요. 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혼인을 하죠. 당시 왕실뿐만이 아니라 일반 뭐 사대 부가들도 다 정략결혼이죠. 예. 근데 얼굴도 못 보고 혼인했는데 뭐 재미난 야사도 있죠. 얼굴 보고 도망가 버렸다더라. 근데 도망갈 수는 없고 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경우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중매로 하셨는데 예. 뭐 금슬이 좋죠. 예. 저는 연애 결혼했지만 예. 근데 이 정수공주와 남편 신익성도 이렇게 정략 결혼했지만 금술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무려 자녀를 13명을 낳았습니다. 엄청나죠. 그 조선의 왕비 중에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던 소헌왕후 10명. 여긴 13명. 네. 팔남 2녀를 낳으셨는데.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13명입니다. 거의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요. 이것도 뭐 나쁘게 생각하면 남편이 뭐 강제적으로 뭐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유, 그래서 그렇겠죠. 금술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안타깝게 4명의 자녀는 유아기 때 요절하고 5남 4녀 즉 9명의 자녀만이 성장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옹주는 15살 때 첫째 딸 신혜순을 낳았고 2년 뒤인 20살 때는 신경강이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럼 18에 첫째 딸을 낳았겠네요. 그렇죠. 15살 때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큰애는 18살 때 처음으로 낳았던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동양위 신익성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네. 동양위는 뭔가요? 일단 동양위 할 때 위라는 거는
부마가 된 사람들이 받은 자귀의 이름이에요. 자코라고 하죠. 그런데 왜 동양위냐? 이건 본관, 즉 관양의 2층을 가지고 와서 붙여줍니다. 평산의 다른 이름이 동양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나운서님 같이 청송 심시다. 그러면 청송에 2층이 있을 거예요. 청성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청성군 하듯이 이렇게 본관을 가져와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신익성이라는 인물. 일단 아버지가 대제학을 지내고 훗날 영의정에 오르는 호가 상촌, 이름은 신흠이라는 대학자예요. 훌륭한 집안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이 율곡학파 인물들인데요. 어머니도 또 유명한 집안입니다. 선조 때 유명한 학자였던 이재신의 딸 전이이 씨였습니다. 이 전이이 씨는 아니 이재신뿐만 아니라 전이이 씨가 대중적으로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학자들을 꽤 많이 배출한 집안이에요. 그러니 이제 아버지 뭐 훌륭하시죠. 어머니 뭐 총명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들 신익성 또한 매우 총명했습니다. 근데 정수공주보다 딱 1년 뒤 1588년에 태어나요. 한 살이 어렸군요. 연하의 남편이죠. 네. 그래서 신익성은 12살 때인 1599년 한 살 연상인 정수공주와 혼인했던 겁니다. 근데 이 신익성이라는 인물이 부마였지만 병자호란 때 척화파로 상당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김상은과 함께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나라 용골대에게 심양으로 압송을 당해가지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죠.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버지를 닮아 학식이 매우 출중했습니다. 그냥 왕의 사위이지만 공부를 매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벼슬 하지 못한 것을 매우 한스럽게 여겼어요. 아니 왜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까? 왕의 사위는 법적으로 벼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예 과거도 못 봐요. 왕의 조선왕조에서는 이제 세종대왕이 그 제도를 만들고 성종 때 경국대전에 이게 법적으로 분명해집니다. 왕의 사위, 부마나 일반 왕자들은 절대 과거 응시할 수 없다. 그래요? 네. 그냥 왕의 친인척들이 왕의 아들이나 사위가 과거를 봐가지고 막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면 권력을 농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왕의 사위가 된 것도 아닌데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꿈이 뭡니까? 입신양명. 그렇죠. 입신양명. 그걸 못하게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매우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럴만하네요.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과거를 볼 수 없었던 신익성이 옥관자를 자기 부인 앞에 집어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부인 옹주한테 나는 이 원수놈의 물건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구나라고. 옥관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부마들이 갓을 쓰는데 이 부마들만 치장할 수 있는 옥장식이 있었다. 갓근에 이렇게요? 그렇죠. 이걸 집어 던지면서 이 벼슬할 수 없는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남편의 한탄도 정수공주는 또 다 받아줬던 그럴 수밖에 없네요. 참, 뛰어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벼슬할 수 없었던 부마. 자, 그런데 박사님 이렇게 왕의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면 궁궐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사가. 그러니까 뭐 남편의 집으로 가서 사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시가집으로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왕의 딸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집을 지어줍니다. 따로. 그래서 그런 집들은 보통 궁이라는 칭호가 붙어요. 우리가 종로에 운현궁이 있죠. 그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집이잖아요. 이 왕실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무조건 궁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나 경기도에 무슨 궁동이라는 지명이 들어간 마을은 무조건 이런 왕실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군요. 특히 구로구에도 궁동이 있거든요. 거기도 옹주하고 부마가 살았던 집이 현재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익성과 정수공주도 왕이 지어준 집에 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일화 좋습니다. 어떤가요? 신익성과 정수공주가 혼인한 때가 1599년이었고 2년 뒤인 1601년에 드디어 정식 부부로 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7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백성들의 민생 또한 매우 참혹했을 때죠. 그래서 선조는 그 이전의 왕대처럼 자기의 자식들에게 성대한 집을 지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정수공주는 미웠어요. 아버지에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제발 큰 집을 좀 지어달라.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담장이 낮아서 밖에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담장을 좀 높게 해주고 집을 좀 크게 지어주세요 하니까 선조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밖에 사람들이 보이면 발을 쳐서 내리면 될 것이고 집이랑 그저 발 뻗고 누울 수 있기만 하면 만족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여쁜 딸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요청을 거절했죠. 그렇군요. 정수공주 남편 신익성과 매우 금술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또 효부였다고요? 예, 시부모님한테 매우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해 보면 본인은 왕의 딸이잖아요. 네. 왕의 딸인데 일반 사대부가 남편을 만나서 하가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 신분으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러면 약간 철없는 공주나 옹주였으면 시가집을 막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왕의 딸이니까. 근데 이 옹주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 신음이 광해군 정권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니까 그 유배지를 따라가서 시아버지를 봉양하기도 하고 또 유배지가 옮겨지니까 강원도 춘천으로 또 옮겨지기도 하거든요. 예. 시아버지에게 필요한 쌀이나 소금 등을 또 값진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아하. 유배지에서 잘 못 드시니까 이렇게 싸서 보냈다라고 하고 또 서울의 집에 살면서 남편 신익성이 맏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문의 제사를 도맡아서 지냈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어요. 훌륭하군요. 네. 그러면 이 두 분은 정수공주와 신익성은 백년해로 했나요? 안타깝게 백년해로는 못했습니다. 왜요? 정수공주가 41살에 타계했습니다. 41살이요? 너무 예. 일찍 갔군요. 그러니까 13살에 혼인해가지고 겨우 28년의 부부 생활을 끝으로 안타깝게 돌아간 거예요. 네. 매우 안타깝죠. 41살이면 저는 이제 50인데. 그럼요. 네, 정말 젊은 나이입니다. 네. 물론 조선시대 평균 수명 정도는 됩니다만은 네. 이 시대에도 왕실 귀족들은 꽤 오래 산 사람들이 많은데 예. 이 부부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특히 옹주가 먼저 사망합니다. 그래서 남편 신익성이 부인 정수공주를 많이 그리워해요. 부부의 각별한 사랑 이야기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예. 남편 신익성이 지은 부인 정수공주 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제문이 제망실 정수공주 제문이라는 글인데 예. 남아 있어요. 뜻은 돌아간 부인 정수공주에게 올리는 제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문하면 아나운서님 아시잖아요. 유세차 막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문이라는 거는 네. 제사 지낼 때 자기 자녀들도 다 있고 네. 부모님들은 저 뒤편에 있습니다. 네. 아직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렇죠. 그 앞에서 이 남편이 부인을 그리워한 내용의 제문을 읽는 거예요. 네. 아마 이 부분은 목소리 좋으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힘들게 지켜온 집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려두고 사랑하여 기른 여러 자식들을 헌신짝 버리듯 내버려두고 가버렸구려. 나의 어리석음이 허물을 쌓아 재앙을 만들어 옹주를 돌아가게 만든 것이니 이는 옹주의 잘못이 아니요. 슬픔과 기쁨을 나는 누구와 함께 나누겠으며 무난 여주는 일을 누구와 함께 하겠소. 지금 이후로의 삶이 즐거울지 아닐지 상상할 수 있다오. 옹주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시리하여 살 마음이 없어졌다오. 네, 이런 글을 조선시대 선비라고 하는 이 부마가 지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보통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쓰는데 상상할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나는 살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조선시대 봉건 가부장제 남편들 그러게요. 선비들 꼿꼿한 수염만 잡고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자식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리는 제문에서 이 돌아간 부인에 대한 네. 애틋한 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펑펑 울면서 읽지 않으셨을까라고 싶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힘들었나요 정수공주 안타깝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아쉽네요. 그래서 실제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먼저 돌아간 부인을 그리워하는 글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오. 이게 문집에 꽤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누나나 여동생 또 형제 자매를 그리워하는 글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선비라고 하면 수염만 만지면서 애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렇게 로맨틱한 면도 있고 네. 애틋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하죠. 네. 자,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은 정수공주와 남편 신익성 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